민주당이 오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여야의 예산 전국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진영 변호사,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와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 이야기로 대담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 이 질문으로 두 분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 아니다. 지금 여당, 야당 각각 해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명백한 법률 위반이죠. 오히려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법률 위반한 해석을 했던 국회 사무처장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저는 법조인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법에 보면은 그 일반적인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90조 1항 2항에 본회의에 어떤 회부된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이제 철회할 경우에는 그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철회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그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국회법 130조의 내용이 돼 있는데 탄핵이 국회에 보고된 때는 24시간 내에 그리고 72시간을 넘기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폐기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그 국회법을 그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일반안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탄핵에 대해서 안이 보고된 때에는 그때 이른바 탄핵 기차는 출발하는 겁니다. 이미 다른 의안과 달리 탄핵이 국회에 보고된 것 자체가 의안에 상정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의결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시간 내에 의결이 없으면은 그것이 그냥 그 부결된 것으로 간주가 되도록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문 규정상 이거는 뭐 법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법의 해석은 쓰여진 대로 됩니다. 쓰여진 건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이지 그럼 이미 보고된 때로부터 이미 의안은 상정이 돼가지고 탄핵 기차가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출발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그것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철회하는 것을 오케이 해버렸다는 것은 결국 현재 있는 탄핵 규정과 또 의안 발의와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보면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 그리고 규범 체계적인 해석에 현저하게 반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지금 현재 여당 소수파인 국민의힘의 이 철회에 관한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명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이 권한쟁의 심판을 본안으로 해서 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동의 철회권을 명백하게 침해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처의 유권 해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결정을 받는 것이 이번에 선례로서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까지 이 사안을 꼼수로 막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판을 자꾸 탓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국회 사무처와 관련되는 곳에서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 24시간에서 72시간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되고 상정이 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판 예석을 내린 거거든요. 무조건 심판을 부정하고 마치 이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일반적인 명문도 중요하고요. 또 국회에서 내리는 입법부의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 심판의 자격까지 다 무시하고 축구 경기에서 심판 자격 계속 심판 태클하고 심판을 밀어내겠다는 건데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출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탄핵의 요소를 갖고 있어서 탄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꼼수를 벌이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행태들을 보면은 국회가 존재해야 되는 정치적 이유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사안인데 일단은 또 법원에 일단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원의 결정 기다리고 그 결정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일반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유권을 해석을 해요. 그렇지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그냥 행정부의 유권 해석일 뿐인 거예요. 그에 따르는 최종 결정은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관련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하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명문상 일단 그 보고가 되면은 그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파적으로 지금 그 민주당에 유리한 취지로 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해석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그에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그 본안과 함께 가처분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바로 사건이 접수시키면은 한두 주 내에 바로 결정이 될 겁니다. 특히 지금 그 재판 기일이 잡히는데 지금 그 민주당에는 30일 날 추가적으로 이제 의안을 상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봤을 때 결과는 재판이 잡히는 것은 30일 이전에 잡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결론은 11월 30일 이전에 가처분 한마디로 의안을 상정을 정지시키는 그 가처분 결정을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어떤 내용 저는 있으십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법원의 결정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국회 내에서는 국회 의사국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정파적 해석만 하기보다는 저는 차분하게 보고 일단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일단은 여러 가지 절차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국회의장 그리고 또 이후에 법원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걸 차분하게 지켜보면 된다. 너무 다른 쪽을 무조건 뭐 정파적이다 이렇게 매도하기 전에 차분하게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성격들 그리고 탄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대한민국의 언론과 방송 장악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의 결정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현실화한 상황이고 민주당은 보면 이 위원장 탄핵과 함께 방송장악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 다 걱정하시고요. 언론계에서는 언론 관련 모든 현업단체들 다 굉장히 보수적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부 어용 노조라고 불리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일부 부분들은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언론 관련 단체, 방송 관련 단체 그리고 기자협회, 언론노조 모든 곳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루어지는 이번에 KBS 사장에 대한 임명 결정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동안의 다른 방송들, YTN이라든가 수많은 언론사에 대한 건 마찬가지고요. MBC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사에 대한 이렇게 강제적인 침탈 행위가 군사정권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언론사의 보도국과 편집국을 무조건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정조사해야죠. 그래서 언론사에 대한 편집국, 보도국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언론사의 소유 관련 그리고 공영방송의 역할들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밝혀서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밝히고 언론이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좋은 보도, 저널리즘의 원칙에 맞는 좋은 보도하고 시청자들이나 국민의 판단을 받게 해야 되는데 언론을 사법적으로 강탈하고 침탈하는 행위 이건 당연히 조사해야죠. 네, 국정조사 필요하다, 당연하다 동의하십니까? 전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 저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고향인 그 구미 같은 데 내려가서 제 명함 같은 거를 드리면은 또 보시려면 자기는 연합뉴스 TV 보지 KBS, MBC 안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방송을 지난 정권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그 편파적으로 이루어졌고 지역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을 아예 보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난해 어떤 그 문재인 정권에서의 어떤 방송의 공정성이 심하게 왜곡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위법한 수준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는 정상화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뭐냐? 방송 장악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삐뚤게 해가지고 해난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이젠 방송 장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 있었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할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방송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이 한 게 뭐죠? 지금 그 임명한 게 100일도 안 돼서 이른바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뭘 했다고 해서 지금 그 방송에 탄핵을 하죠. 결국 그와 같은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해서 이 방송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가서 내년 총선에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위한 탄핵 내지는 유리하기 위한 국정조사밖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상식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도 엄연하게 한 것이고 국가기관을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무력화시키죠.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측에서 이게 추천했던 그 최민희 전 그 후보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지금 하면 민주당은 빨리 이제 그 한 사람을 더 추천함으로써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그 위원장을 탄핵함으로써 사실상 방송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국가기관을 사실상 폐지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분노를 해야 되고 법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민주당을 비롯해서 지금 법이 지금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어떤 여론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이에 대한 국정조사는 지금 정부가 아니고 전임 정부의 어떤 방송 장악에 대해서 국정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1년 반이 지나도 전 정권 탓만하는 그런 행태로는 집권 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정권 내놓고 정말 잘 운영해 주십시오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있잖아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통과돼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임명을 아예 하지 않고 무력화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 많은 방송 장악의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보도국장을 했지만요. KBS, MBC 공중파들은 그렇게 함부로 편파 방송 못합니다. 지금 종편들 보세요.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저도 나가서 무수하게 겪었습니다. 우리 보도 채널이나 또는 공중파는요. 그렇게 함부로 편파적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의 언자도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방송의 실무 제작부터 언론의 저널리즘 가치를 아시는 분들, 지금 모든 언론 현역단체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국민들 얘기하시는데 국민의 일부 분들 만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많은 국민들 전체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언론 전문가들, 언론 현업인들 이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죠. 네, 관련해서 두 번의 발언 드렸고요. 변호사께서 한 번의 발언 드리고 주제 바꾸겠습니다. KBS, MBC 같은 경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해직됐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KBS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임 그 사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을 그냥 가차없이 해고했습니다. 그 전에 파업할 때는 뭐라고 했죠? 본인들 민주노총에 장악된 그 같은 경우에 전임 그 정부에서 뭘 하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본인들이 점령군 같이 들어가가지고 기존에 어떻게 있었던 사람들 완전히 보직에서 사실상 다 배제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배현진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9시 앵커를 하다가 창고에 같은 그런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쫓겨나서 결국 그와 같은 그 프레임 속에서 이 국회의원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방송 장악을 불가능하다? 지금 그럼 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뭐라고 입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지금 여야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게 사실은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인데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 이런 입장 들고 나왔고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말장난 아니냐 이런 비판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정을 말장난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입법 독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이 그 국가 기능은 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난번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전략적으로 철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환노위와 또 그 방송위에 계셨던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준비해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령 국회에서는 그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했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 앞에 직접적으로 그 본회의에서 얘기하는 건 못했지만 그 준비해놓은 내용들을 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악법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뭐 그 유튜브나 이런 것 채널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바른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국민에게 일일이 소상하게 알리려고 하는데 특히 지금 그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 그 조합 및 노동하게 조정법에 따르는 악법 조항 그것 같은 경우에 하려고 한다고 하면 민주당 정부에서 충분히 통과하고도 남았는데 결국 그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통과시킬 경우에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거 통과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결국은 노동관계, 근로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단체 교섭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위법한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행위를 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민법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환노위의 국민의힘 간사인 이미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그 상당한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할 텐데요. 이와 같은 내용은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를 떠나서 그런 내용은 방송의 일부 그 우리 뭐 연합뉴스 TV든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 일부 따와서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문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보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령 국회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실시간으로 하지 못했다 한다 하더라도 요즘 있는 뉴미디어,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이 부분을 알림으로써 특히 여론을 형성한 다음에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김기현 그 대표가 지금 네. 용산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거부권 행사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요청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뜻깊은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권리가 있으니까 하면 되죠. 그런 채널들이 있으니까요. 대신에 국민들께 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장을 내버려 두고 그때는 스스로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탄용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포기해놓고 나서 뒤에 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인식할 것인가 이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악법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천문학적인 수억, 수십억 손해배상 걸면은 개인은 한 달에 정말 작은 월급 받는 분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끊는 많은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고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살자. 그리고 특히 노동자들은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홍보할 수도 있고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뭉쳐야만 되는 그 노동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란봉투법이 제정된 건 악법이 아니라 이렇게 그동안 편파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노동자들의 목숨도 구하고 기업 현장에 노동 현장에 이것들을 구하기 위한 좋은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을 통과시켜야 될 텐데 이걸 악법으로 폄훼하고 매도하는 반노동적 시각, 노동자들 지금 노조는 마치 폭력 집단처럼 매도하는 잘못된 정치적 관행 그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그게 너무 강해졌는데요. 노동자는 우리 가족 하나하나 다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마치 이것을 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장을 포기한 데에 가서 유튜브 채널을 한다 하는 건 마음이지만 과연 그 정당성 그리고 자신들의 방탄용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뭐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 대신에 우리 입장 더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자꾸 기업 편 들어서 노동자 폄훼하지 말고 노동자 생명 구하는데 같이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짧게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정말 민주당이 바란다고 하면 지난번에 왜 통과를 안 시켰어요? 정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위해서 민주당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요즘 민노총을 그 많은 그 MZ 세대들이 그 가입해서 탈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지금 그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만약에 예컨대 이제 김 교수님이 있는 그 직장에 불법적인 파업을 해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한다. 그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파업은 다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되는 것인데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법입니까? 위헌적인 법이죠. 반론 간단히 듣겠습니다. 너무 거친 말씀이고요. 다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액수를 줄인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난 정권에서 많이 노력들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경제개혁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의도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굉장히 정략적인 시각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정부도 그걸 잘 해주면 노동자 편에서 잘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몇 주 사이에 굉장히 전국이 얼어붙은 느낌이고 쟁점도 많은 상황인데 또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국회 예산 전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대체전국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다가오는 11월 30일에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이 탄핵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탄핵을 발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여야 간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심의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다가오는 11월 30일 날 지금 그 어떤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동안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금 뭐 법무부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그 특활비라든가 R&D 예산, 오늘 같은 경우에도 R&D 예산 민주당이 계속 그 이 부분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첨단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어떤 기초 연구에 대한 R&D 지원은 대폭 늘리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용산에서도 민주당 요청이나 또 실질적인 어떤 그 과학계의 어떤 우려를 반영해서 증액시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정말 민주당의 요청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감안을 해서 증액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11월 30일 날 그 전으로 해서 예산을 하기 위해 했던 국회에서 결국 정쟁을 하기 위한 탄핵을 또 올리면은 결국 그것은 민생을 말을 앞에서 민주당이 민생 하지만 사실상 정쟁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번 그 내년 예산을 사실상 또 무산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비판에서 지금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탄핵에 대한 부분은 재발의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우리가 여야 간의 간사를 통해서 합의한 것처럼 11월 말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안에 집중을 해서 민주당도 요청하고 있는 어떤 내용을 증액하고 또 뺄 부분은 빼는 그런 어떤 그 운영의 지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집권 여당이라면요. 예산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동관 방탄 국면 만들다 보니까 이게 끌어진 걸 마치 야당 탓으로 하는데요. 예산과 국정 운영의 책임은 집권 여당이 지는 겁니다. 소수더라도 그러면 야당에게 설득하고 요청하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야당 의원들 초청해서 백악관 초청하고 대통령 1호기 태우고 가면서 여러 가지 요청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합니다.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완전히 모든 야당 의원들, 야당 대표까지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전국의 집권 여당다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데서 열려지는 예산안 전국이고요.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산안이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어렵고 지금 길거리 가면 두 집, 세 집 문 닫은 공실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확장 예산을 펴서 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돌아가도록 중소기업도 살 수 있도록 예산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긴축 재정을 합니다. 그래놓고 부자 감세 엄청나게 해주고 나서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다 깎았습니다. 어르신 예산, 여성 예산, 국민들이 독서하는 독서 문화 예산 다 깎았고요. 예술가들 예술 활동하는 거 예산 다 깎았습니다. 그거 깎아놓고 나서 일부 생색내듯이 좀 올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R&D 예산을 왜 깎습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는 연구 개발 예산은 처음으로 지금 거의 삭감이 된 거거든요. 이거 지금 조금 올리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야당이 요청하고 해서 예산은 잘 만들고 어르신 예산, 여성 예산, 청소년 예산, 독서 예산, 예술 예산 다 살리면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께서 인정하실 텐데 그런 것들 다 삭감해놓고 나서 찔끔찔끔 뭐 이 생색내듯이 하는 이런 예산은 편성 안 되고요. 이 예산안이 잘못되고 있는 거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나라 또 정당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야당에 요청하고 협력해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 사안도 푸는 것이 집권 여당이 할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냐, 또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하는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 있어서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주말 사이에 격한 대화가 오고 갔던 이 두 인물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사이에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이 오고 간 건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우리 연합뉴스에 가까운 곳에서 주말에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출판 기념회를 하는 장소에서 좀 사실 이 방송에서 제가 차마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육두문자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하면서 어린 누구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에 있는 300명을 능멸한다. 또 법조의 검찰 선배들을 능멸한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거의 명예훼손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앞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물병을 던져가지고 뭐 이렇게 던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결국 그 386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정권을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 이유로 이른바 정관예우를 30년까지 받아왔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사실상 거의 파탄 지경에 있으면서도 마치 국민들에게는 군림하면서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그 어떤 그 언론들 특히 보수 진보 쪽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린 X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은 1973년생으로 50살입니다. 결국 386개 대표 맏형에게는 이제 50살도 어린 놈입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에 지난번에 있었던 그 비대위원장, 여성 비대위원장 이제 20대, 30대 초반 그런 분들은 도대체 송영길 대표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도대체 뭐 어린애도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그 예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대로 이제는 막 가자는 것인지 이제는 품격도 없고 이제는 꼰대라고 하는 그 이제 막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번 다가오는 내년 총선은 이제 세대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 한마디로 민주 세력이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청산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한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발언을 많이 짚어주셨으니까요. 한동훈 장관은 어떤 발언을 했고 또 양측의 공방 어떻게 보셨는지 대변인께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더 표현을 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정치 대선배고 야당의 대표까지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과한 발언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먼저 드리고요. 그랬더니 이제 운동권 했다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한다면서 이제 바로 한동훈 장관이 반박을 했어요. 저는 국회 정치부 기자하고 현장에서 국회도 보지만 이런 아주 맨날 비아냥대고 맨날 비난하고 이런 장관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합니다. 국회의원들 앞에 있는데 그렇게 비아냥대고 거기서 조롱하고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없는데 최소한도 입법부 국회에 온다면은 입법부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부 국회의원들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모든 국회의원들을 마치 싸움하듯이 국회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화가 났던 것 같고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 포함해서 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마저도 너무 거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사실은 한동훈 장관은 지검장급인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힘을 받아서 지금 법무장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겸손하고 더 국회 여야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더 존중하는 자세로 입법부를 대해야 될 텐데 그게 행정부 국무위원회 자세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안마다 국회 가서 싸움하고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느냐. 저도 의회나 국회 가서 답변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요. 최소한도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거칠게 조롱하고 싸움만 하는 그런 국무위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 자세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거친 행동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부를 조롱하면요 스스로도 조롱당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 송영길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했을까요? 결국 본인의 어떤 대표 선거와 관련되는 돈봉투 사건 수사해오고 본인의 칼날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결국 예봉을 꺾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기 지지 세력한테 한동훈 장관을 그 비난해라고 어떻게 보면 지령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주의를 사실상 돈으로 매수를 했던 그 사건을 이게 무슨 중한 죄냐라고 얘기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 대표의 어떤 도덕적 어떤 파탄 지경을 보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시각이 바로 그렇다는 점을 민주당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모든 것을 범죄시해서 보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켜야 되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내가 거기서 뭐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검찰의 시각인 거고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예의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존중하잖아요. 상대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게 되는데요. 이걸 무슨 내가 조사를 받기 때문에 수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비약을 넘어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참담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른바 천하 용인이라고 하는 인물들과 회동을 갖고 또 신당 계획을 공유하면서 상당히 속도를 내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신당 합류를 위해서 소통 중인 인사들까지 거론하면서 구체적 역할까지 거론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견제구냐 아니면 사실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극명하게 이를 보는 시각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이른바 바른미래당,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바른미래당을 해서 제3의 길을 가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깃발만 올리는 척할 뿐이지 실질적인 그 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리고 창당한다 하더라도 성공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특히 이제 그 수도권과 또 그 대구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 만약에 당이 만들 경우 본인들이 당선은 쉽지 않지만 고춧가루 뿌리는 정당, 이른바 고춧가루 정당 안 되게 하기에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나아가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때의 어떤 선거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서 각종 어떻게 보면 그 폐해가 많아서 스스로 당론으로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사실상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는 공선법 개정의 속도를 전혀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현재의 이와 같은 그 시스템으로 갈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이 이준석 대표가 탈당한 다음에 비례정당을 만들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수를 얻으면은 그것을 민주당과 이제 합종 연행할 경우에는 전국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를 있으면서 그 공선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 어떤 그 시각이 다 존재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한마디로 실질적인 창당할 가능성 그러할 때의 어떤 국민의힘이 입을 피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 전 예측을 하는 그 측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기 나오는 것은 민주당의 어떤 그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과의 어떤 합종 연연도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은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 있지만 공천받지 못하는 현역이 있을 경우 이른바 커트라인에 걸려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과 모아서 이른바 기호 3번으로서 지역구 5명 있는 의원을 만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저는 상당히 높다. 다만 최종적인 그 같은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까지 공선법의 어떤 그런 개정 취지를 봐야 됩니다만 지금으로서의 어떤 이준석 전 대표와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어떤 근거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이준석 신당은 현실적으로 변수가 아닌 상수가 점점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신당을 만든다는 자체 그런 거대 정당 양당이 맞서서 역할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동안에 이준석 전 대표 계속해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27일 이런 12월 27일 이런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조한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도 얘기를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군불대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이고 또 인유한 위원장의 모습도 일부는 당 지도부와 용산과도 어느 정도 소통해서 나오는 그런 발언의 맥락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당을 만들지 않고 결국은 하나 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외면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신당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충분히 있거든요. 대신에 그것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선택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군불 계속되면서 벼랑 끝 작전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과정인데 용산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약해지는 모습도 좀 현재 흐름에서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밀어붙이게 하면서 당을 압박할 가능성, 그리고 인유한 위원장이 함께 나서면서 힘을 더해주고 김종인 위원장이 또 금태섭 서래원 선택 대표랑 같이 또 함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함께 뭉치는 그림이 된다면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나 역시 주류는 아무래도 역시 계속해서 견제하고 또 전체 흐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 뭐 신당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본인 자체에도 지금 영남 지역 험지 출마를 시사 중인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두 분 의견도 짧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대구시장이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하죠. 지금 절반은 공감하고 절반은 그 의문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홍준표 대구시장 말씀처럼 유승민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갇혀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한다고 해서 당선되느냐? 그럴 가능성은 저도 거의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어떤 그 여전히 어떤 집객력, 모객력 이것은 대구 경북을 넘어서 PK 지역에서 특히 2030 남성 세대에 호소하는 점이 여전히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위험한 점이 있어서 지금 뭐 각자의 의견은 합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지금 김홍국 의원 기자님 국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최대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안아서 통합을 하고 하려는 그런 노력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바람이 쉽게 불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행하는 게 젊은 남성들, 이대남들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대한민국의 혁신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정치공학적인 기술, 영남과 호남 또는 뭐 20대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큰 바람이 불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체에서 일정 지역의 당선, 수도권의 당선을 좌우할 수 있는 5% 내지 10%의 이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바람이 대구까지 가서 큰 바람을 일으키기는 쉽지는 않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